네, 안녕하세요. 정태익입니다. 이번 방송은 신 DTI 정책 세부 내용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죠. 11월 27일에 신 DTI 관련해서 기존에는 이제 개략적인 그림만 그렸다면은 이번에 이제 상세한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신 DTI 정책 이렇게 발표한 건 아니고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말이 좀 재밌죠. 선진화를 한다는 거죠. 그럼 선진화가 무엇인지가 보고서에 나와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선진적인 제도가 아니라 아주 후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한 16장 정도 되는데 저희 그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재테크스쿨 그 카페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오셔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제가 좀 간략하게 요약하고 또 해설을 좀 붙이는 거니까 이걸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죠. 자, 아까 말했던 그 선진화가 무엇이냐, 그 방향을 먼저 볼게요. 자,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대출의 심사를 하겠다. 이게 이 보고서의 요지입니다. 그게 선진화라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는 후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말은 뭐죠? 그냥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딱히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빌려줬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이 정말 돈을 갚을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자,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 DTI의 정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환 능력이 과대하게 평가돼서 대출을 능력 이상 받는 것도 막자. 그리고 상환 능력이 너무 과소하게 평가돼서 돈을 더 빌려도 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빌리는 일도 막자. 그런 취지로 정책을 만들었다고 써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동안 상환 능력을 별로 검증하지 않고 빌려준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이 대출자들이 느끼는 어떤 그 체감은 아무래도 이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금액 자체가 예전보다는 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상환 능력을 좀 꼼꼼하게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과소평가 받아서 대출이 더 나오는 분들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책 내용상. 그건 참고하시고요. 보고서에 나옵니다. 차주의 정확한 상환 능력을 심사하겠다라는 챕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심사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알기 전에 우선 이 DTI라는 것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영상에서 DTI를 설명을 했지만 또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자, 연 상환 부채가 있죠. 상환 부채라는 거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1년에 은행에다가 얼마를 갖다 주는가,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는다고 치면요. 그게 연 상환 부채입니다. 그러면 연 소득 금액은 뭐냐? 말 그대로 내가 1년 동안 버는 돈이 되겠죠. 내가 버는 돈을 가지고 내가 내는 이자를 나누는 게 DTI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제가 연수입이 5천만 원 정도인 회사원이라고 칠게요. 근데 DTI가 60%만 적용이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자, 아까 말했듯이 1년에 갚는 돈이 얼마인데 그거 대비 내가 연수입이 얼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분모에 내 수입에다가 5천만 원을 넣으시고, 그리고 위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그걸 나누면은 60%, 0.6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5천만 원일 때 60%면은 3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산수니까 다들 아시겠죠. 그럼 내가 1년에 3천만 원어치 원금과 이자를 갚는 거는 은행에서 괜찮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1년에 3천만 원이니까 10년 만기로 하면은 3억이 되는 거고요. 20년 만기로 하면 6억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이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본인들이 해보세요. 그냥 단순 계산하면 그냥 내가 한 연봉 5천만 원이면은 DTI가 60%일 때 한 3억도 빌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20년이면 한 6억 빌릴 수 있겠다. 이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게 대충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이 많고 만기가 길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소득이 적거나
만기를 짧게 잡으면 대출이 많이 안 나온다.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다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소득 산정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DTI는 소득으로 내가 1년에 내는 부채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고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DTI라는 겁니다. 신 DTI. 그러니까 먼저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소득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이렇게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본 분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이야기인데 처음 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뭐냐? 우선은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영업자분들이나 어떤 법인사업자분들은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들 있죠. 소득 신고를 한 자료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증빙이 되는 그런 자료가 있는 소득을 증빙소득이라고 하고요. 그런 증빙은 없지만 국민연금을 낸다거나 아니면 건강보험료들은 대부분 소득에 연동돼서 소득 대비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몇 %를 띄어가는 그런 준조세 같은 거잖아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 그래서 이걸로 내가 건강보험료를 뭐 30만 원, 50만 원을 내면 예를 들어 뭐 1년에 얼마를 번다라고 인정해주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불분명할 때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 사람이 소득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추정해서 돈을 빌려주기도 했었어요. 그동안은. 그리고 그런 것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신고소득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그 상가 임대료가 얼마니까 그거를 뭐 소득으로 간주해서 뭐 대충 뭐 얼마를 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 서류가 없는 분들은 이제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겠죠. 그럼 카드를 쓰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 한 달에 카드를 500만 원씩 쓴다. 그러니까 어디서 소득이 있으니까 카드를 썼겠죠. 그래서 그거를 간주를 해가지고 또 소득으로 대충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빌려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세 개로 나눠서 여기서 조금 조정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우선 증빙소득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기존에는 증빙소득을 1년치만 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가면은 은행에서 작년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작년에 얼마 벌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얼마 벌었니?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지를 확인하겠다. 자, 내가 2년 전에는 돈을 100원도 못 벌었는데 작년에만 예를 들어 1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은행에서 이 사람은 연봉 1억짜리야 이렇게 빌려줬었는데 이제는 2년 전에는 돈을 하나도 못 벌었고 작년에 1억을 벌었으니까 나누기 2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이 네 소득이야 라고 보고 대출을 적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1년이 아예 안 되는 분들도 있죠. 뭐 신입사원이 됐든 뭐 프리랜서가 됐든 1년 내내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3개월밖에 돈을 못 벌었다. 그럼 그거를 이제 1년으로 환산하면은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12달로 계산을 하고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90%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당연히 2년치는 다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증빙소득이 아니라 인정소득, 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소득을 간주하던 것들은 기존에 100%를 인정하던 거를 95% 수준으로 5%를 깎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조금 낮게 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고소득, 카드 사용액이나 뭐 기타 뭐 상가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정하던 소득은 100%를 인정하지 않고 90%만 인정하겠다고 바꾼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최대 10% 정도는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거죠. 소득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대출 금액도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 DTI가 기존 DTI보다 대출이 좀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배우자가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을 나한테 합산시켜서 내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부도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대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남편이 소득이 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소득을 또 합산해서 받을 수도 있기도 하다는 거죠. 뭐 저는 백수라서 대출이 전혀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인정소득도 있고 신고소득도 따지기 때문에 진짜 내가 돈이 없지 않는 한 어떤 그런 뭐 사회생활을 하고 소비생활을 하는 한 대출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득이 최대 10%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 부분에서는 10%가 줄어드니까 대출이 10% 정도 예전보다는 좀 적게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뉴스나 신문에서 얘기하듯이 뭐 내년부터는 뭐 대출이 전혀 안 나온다는 식으로 나라가 망할 것 같이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데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를 우선은 아셔야 돼요. 이 소득 부분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연상환 부채를 연소득으로 나누는 게 DTI이기 때문에 부채를 산정하는 방식도 바뀌면 당연히 DTI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대출 금액이 바뀌니까 이 부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봐야 됩니다. 소득 부분이 10%가 줄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부채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죠. 자, 우선 원금 상환액 계산법입니다. 원금을 기존에 계산하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계산을 해요. 뭐냐? 자,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을 반영을 합니다. 그럼 기존에는 안 했느냐? 네, 안 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내가 우리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우리은행은 자기네 은행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만 계산을 하는 게 DTI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한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고 다른 은행, 뭐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라고 할게요. 우리은행은 자기네에서는 원금 갚는 게 없으니까 원금 갚는 게 없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내가 원금을 갚고 있어도 그거를 다 고려를 안 했어요. 그 말은 대출을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이 해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안 됩니다.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든지 간에 다 원금 상환액에 반영을 해서 DTI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채를 더 옛날보다 더 많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 DTI는 모든 은행에서 돈을 갚는 것들의 총액, 원금의 총액을 만기 연수들로 나누면은 1년에 내가 얼마 갚는지가 나오겠죠. 그거를 연상환액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중도금 대출 받아놓은 분들 있잖아요. 내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뭐 중도금 무이자로 해가지고 얼마 뭐 예를 들면 한 3억 4억씩 막 그 시행사에서 자기들이 보증해가지고 나한테 중도금을 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번 DTI에서는 적용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어떤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내가 대출 받고 있는데 그걸 한 번에 적용을 해버리면 이제 혼란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부에서도. 그래서 향후에 발생하는 것들은 반영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갑자기 소급 적용해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모든 은행에서 갚는 원금을 다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볼게요. 실제 부담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DTI와 달라진 건 없어요. 기존의 DTI도 다른 은행에서 빌린 대출의 원금은 계산을 안 하더라도 이자들은 다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한은행에다가 이자를 뭐 80만 원 내고 우리은행에다가 뭐 이자를 뭐 50만 원 낸다면 이걸 다 합쳐가지고 1년에 갚는 부채로 다 이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기 계산법이 좀 바뀌었어요. 뭐냐? 두 번째 담보 물건부터는 15년 만기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물건을 내가 담보로 이제 잡아서 대출을 받아요. 집이 한 채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30년 만기를 가지고 대출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1년에 내가 얼마 갚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30년 만기면은 예를 들어 뭐 내가 3억을 빌렸다. 그럼 30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은 3억인데 30년이면은 뭐 1년에 1,000만 원씩 갚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두 번째 담보 물건부터는 맥시멈 15년까지로밖에 계산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담보 물건도 30년 만기로 빌렸어도 신 DTI에서는 15년 만기로 강제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 갚는 원금보다 더 많이 잡히게 되는 거죠. 1년에 갚는 게.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10년짜리 만기로 빌리면 어떡하죠? 그건 당연히 10년으로 계산하는 거고 15년 이상으로 15년을 넘어가는 기간으로 빌려도 신 DTI에서는 두 번째 이상부터는 그냥 강제적으로 15년으로 계산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대출 규제가 좀 세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서민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라고 해서 좀 넣어놓은 게 있는데 아주 그냥 뭐 불분명하게 적어놨어요.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나 신혼부부들은 앞으로 좀 더 소득이 늘어날 것 같다는 것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준다든지 이래서 가능한 한
좀 증액을 해주려고 하겠다라고 해준다는 건 아니고 고려한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는 아직 뭐 미정이라는 얘기고, 어찌됐든 조금은 더 봐주려고는 하겠다라는 그런 거 정도는 있다는 거죠.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건 아직은 없고요.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사람들한테 신 DTI를 완화해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대출 규제가 좀 세지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집이 2개가 되는 사람들은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잔금을 못 치르게 되고 이러면은 재산상의 손해가 오니까 한시적인 2주택자들은 좀 완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정책의 취지인 거죠. 그래서 기존 주택이 있는데 내가 이사갈 집을 하나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기존 주택에 내가 대출을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한시적으로 2주택이 되면서 소득은 그대로인데 대출이 뭐 2배로 늘어나는 꼴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미반영한다는 겁니다. 대신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그런 어떤 약정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그 매매계약서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는 기존 대출을 이제 무시해 준다. 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상식적인 이야기인 거죠. 내가 어쩔 수 없이 잠깐 2주택이 되는 건데 그걸 대출 규제해버리면은 옮겨갈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당장 파는 건 아닌데 2년 안에 내가 팔겠다. 2년 안에 내가 팔겠다고 약정서를 쓴다면 기존의 집을요. 그러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아까는 15년이라고 했는데 15년이 맥시멈이 되는 게 아니라 무제한으로 연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만기가 15년으로 제한이 되는데 2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겠다고 약정을 한다면 그러면 두 번째 담보대출의 만기가 15년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늘어난다. 뭐 이건 뭐 혜택 같진 않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혜택인 것처럼 적어 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2년 안에 집을 팔 생각이 있으면은 조금 대출을 풀어줄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존 분양에 중도금 대출한 거, 그거를 만약에 잔금 대출로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중도금 대출을 많이 받아놓은 게 있는데 잔금 대출을 전환하면서 갑자기 내가 또 뭐 신 DTI 해가지고 대출이 안 나와 버리면은 잔금을 치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배제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뭐 이 신 DTI 때문에 갑자기 뭐 잔금을 못 치르게 되는 뭐 그런 아비규환의 상황은 안 생긴다는 거죠. 이건 이제 정부에서 이제 건설사들을 고려해서 이제 조금 봐주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어떤 증액이 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만기가 다 도래해서 다시 연장하는 건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없이 그냥 기간이 연장되는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신 DTI에 적용을 하지 않고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유지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은 명확한 거예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신규로 대출받는 부분에서 좀 규제를 한다는 거지, 기존의 대출들은 가능한 한 살려서 유지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이거죠. 부동산 임대업 하는 사람들한테 여신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해서 새로운 개념을 하나 넣었어요. 뭐냐? 이자 상환 비율이라는 걸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연 임대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내가 월 뭐 250을 번다. 임대료로. 그러면은 곱하기 12달을 하면은 이제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임대소득을 이자로 나누는 거예요. 이 어떤 한 개의 부동산에서 내는 이자로 나눕니다. 그래서 내가 1년에 내가 이 부동산에다 내는 이자가 얼마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동산에서 얼마를 버는가, 그거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걸 RTI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대출 규제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대소득 대비 이자를 너무 많이 내면 대출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임대소득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죠?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가 있겠죠. 그럼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기준을 하는데, 세입자와 이제 임대인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임대 계약서를 엄청 높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주변의 시세를 뭐 KB 시세든 뭘 시세를 이제 통해서
그걸 반영을 하고 아니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적절한 임대 수입이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분모가 되는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존의 금리로 계산하는 이자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1%를 더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뭐 스트레스 이자라고 해서 이제 보고서에 적어놨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바뀌더라도 감당할 수 있게 아예 계산 때부터 금리를 1%를 더 더해가지고 이걸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RTI라는 거를 아까 계산한다고 그랬죠. 연 이자를 분모에 놓고 연 버는 임대료를 분자에 놔서 어떤 그 수치화해서 그걸로 대출 규제를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주택은 1.25배고요. 비주택, 상가나 이런 것들은 1.5배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월 300만 원 정도 받는 상가를 하나 산다 이거죠. 근데 거기서 대출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까 DTI를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 RTI라는 걸 또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대출이 얼마가 나올까?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본다는 거죠. 자, 월세가 300만 원이니까 곱하기 12달을 하면 3,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분모, 연 이자가 얼마일 때 1.5가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1.5가 넘으면은 규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대출 안 해준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역으로 계산하면 2,400만 원이 나옵니다. 2,400만 원. 그러니까 내가 1년에 이 상가를 샀을 때 월세가 300이 나오니까 이자는 2,400만 원 이상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2,400만 원을 거꾸로 금리로 역산을 하면 대출 금액이 나오는데 뭐 최근에 상가 뭐 대출 금리를 그냥 4%라고 제가 가정할게요. 그럼 거기에다가 그냥 4%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1%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 더해가지고 5%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를 빌렸을 때 이자가 5%고 그러면은 연 2,400을 내는가? 이걸 역산을 하면은 약 한 4억 8, 9천 뭐 5억 정도가 되는 거죠. 다 정리하면 월 300만 원 나오는 상가를 내가 살 때 최대 대출은 5억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RTI라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요. 그러면 기존의 대출하고 크게 다를 것도 없어요. 기존의 대출도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RTI라는 게 어떤 뭐 대단한 개념이 아니고요. 소득 대비 너무 이자를 많이 내는 상가를 사지 말라.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 종로 같은 데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종로는 땅값이 되게 비싼데 임대료가 되게 안 나오거든요. 워낙 낙후된 동네가 많아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 뭐 10억짜리 뭐 상가를 사도 다 땅값이지 건물값은 얼마 안 돼가지고 월세가 뭐 몇십만 원도 안 나오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거 살 때는 대출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1억 이하의 소액 대출을 할 때는 뭐 그걸 아예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별로 없어요. 돈이 별로 없고 작은 물건을 사야 돼요. 그리고 대출도 많이 안 받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뭐 1억 5천짜리, 2억짜리 뭐 어떤 거 아파트나 빌라를 사면서 대출 안 나오면 어떡하죠? 라는 거는 걱정하지 마시라. 1억 이하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상속이나 어떤 뭐 갑자기 뭐 내가 뭐 원하지 않았는데 재산이 갑자기 생겨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 그럼 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했듯이 분양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든지 아니면은 부득이한 상황인 거는 또 이거를 규제해서 제외를 시켜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분할 상환 제도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기존에도 하던 건데 뭐 명문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효 담보 가액이라고 이제 은행마다 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담보로 이만큼 이상은 해줄 수가 없다. 이거를 은행마다 정하라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 초과로 대출해 준 게 있다면 10년에 나눠서 내라. 10년에 나눠서 분할 상환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 은행에서는 10억짜리 상가를 빌려주는데 5억까지밖에 안 돼. 이렇게 정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어떤 지점에서 뭐 옛날에 7억을 벌써 빌려줘 버린 거예요. 그럼 2억이 더 남죠. 2억이 초과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 번에 갚지 말고 10년에 나눠서, 그러니까 2천만 원씩 원금을 갚게 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금액으로 대출을 받아놓은 게 있다면 그거를 좀 갚게 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잠깐 얘기했지만 적용 기준은 그냥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들은 많은 거예요.
은행에다가 일괄적으로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은행들은 좀 공격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싶으면 우리는 상가한테 80% 빌려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대출 원금을 안 갚아도 되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은 뭐 이렇지만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겁을 먹으실 필요까지는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신 DTI 발표 정책을 다시 한번 좀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부의 목적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신 DTI를 가지고 어떤 분들, 뭐 무주택자 분들은 이제 뭐 재앙의 시작, 뭐 이제부터 다주택자들 다 죽었다, 뭐 이제 뭐 부동산 투기꾼들의 멸망의 시작,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런 건지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부의 목적은 이렇게 돼 있어요. 대출을 소득이 충분한 사람들이 받게 하자. 자, 소득이 없는 사람이 대출을 받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소득이 충분한 사람들은 대출 받는 게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대출을 규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소득이 낮은 사람들, 불량 대출을 막자. 질적인 구조 개선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대출 총액 자체를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대출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대출을 천천히 늘어나게 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때려잡아서 집을 반토막을 만들겠다라는 목적은 아니고요. 대출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면 부동산 시장이 또 폭등이 오고 또 뭐 투기 과열 분위기가 다시 또 살아나니까 대출을 좀 규제함으로써 금액이 완만하게 늘어나고 또 대출이 너무 무리해서 받는 사람들을 좀 막자. 이게 정부의 목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아셔야 돼요. 소위 무주택자들이 지금 바라마지 않는 부동산 대폭락의 시장을 정부가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출을 안 해주겠다가 절대 아닙니다. 무리하게 대출받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기존에 묻지마 분양 프리미엄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어떤 제도와 모든 정책을 그렇게 만들었었죠. 대출 더 해줄게. 너 소득 상관없어. 다 무이자로 빌려줄게. 너는 그냥 분양 받아가지고 프리미엄 붙여서 팔고 나와. 이거를 정부에서 적극 권장을 했었죠. 그래서 양도세도 벌고 취득세도 벌고 건설사도 살려주고 그래서 경기를 좀 띄워보려고 했었던 건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돈 하나도 없고 소득도 없는 그냥 회사원들이 외벌이 회사원들이 그냥 2, 3천만 원 들고 4, 5억짜리 그냥 분양 받아버리죠. 그래서 중도금 무이자라고 해서 대충 뭐 한 1년 버티다가 프리미엄 받고 빠져나오면서 재미를 봤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 너무 위험한 거죠. 2, 3천밖에 없는 사람이 대출을 한 4, 5억을 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축도 안 되는데. 근데 뭐 상환 능력 보지 않고 막 빌려줬었죠. 기존에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RTI 이야기도 나왔었죠. 어떤 임대소득이 안 나오는 물건을 사면서 대출을 많이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월세 들어오는 거는 없는데 매달 막 이자만 내는 그런 뭐 하우스 푸어가 됐든 상가 푸어가 됐든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만들진 않겠다. 그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정부가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원래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이런 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분양을 받지 말라고 옛날부터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분양받아서 참 재미를 보죠. 분양받아서 뭐 돈 뭐 1억 벌어가지고 뭐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았죠, 그동안. 뭐 최근에 지금 뭐 비트코인이니 뭐 해서 가상화폐로 해서 뭐 수억 벌었다는 사람들도 나오죠.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분양은 그냥 내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고 나오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원래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 정부 정책이 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꿨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부동산 대폭락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까지 보는 건 좀 너무 좀 확대된 해석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임대소득이 안 나오는 물건을 사면 안 되죠. 월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이자만 막 내고 있는 그런 뭐 하우스 푸어들 그건 원래 하면 안 되는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자를 내면서 버텨가지고 집값이 올라서 나중에 팔면서 시세 차익을 보고 막 투자를 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원래 그게 뭔가 올바른 투자 방법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외 분양권 투자나 뭐 아니면 아까 말했던 뭐 그냥 뭐 묻지마 투자 아니면은 그냥 이자 내고 버티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 말고는
그 외에 또 안정적인 임대 수익 위주로 투자하는 분들, 아니면 뭐 일반 매매를 해서 뭐 전세를 끼고 뭐 대출 없이 운영하는 분들은 오히려 대출 규제가 기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투자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서 전체적으로 과열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생기니까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거죠. 그러면은 못 버티고 물건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매수 기회가 있는 지역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오기 때문에 뭐 대출 규제한다고 해서 나 이제 뭐 투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요. 뭐 호황이 온다고 해서 막 너도 나도 살 필요도 없는 거고, 항상 투자라는 거는 그런 양면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출 규제가 오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꺾이고 이제 뭐 시장이 축소가 되니까 다 팔고 나가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주 하수입니다. 돈이라는 거는 벌리는 상황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호황이 올 때만 싹 들어가서 돈을 벌고 불황이 올 때 쏙 빠져나와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치고 부자인 사람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람이 맞출 수도 없고요. 어떻게 사람이 불황의 시작과 호황의 끝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투자자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불황에도 벌고 호황에도 버는 사람들이 진정한 투자자입니다. 그냥 이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떠다니면서 상황이 안 좋으면 조금 버는 거고요. 상황이 좋으면 많이 버는 거죠. 그러나 뭐 어떤 상황에서 상황 안 좋아지니까 싹 다 팔고 나오자, 그 다음에 내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다가 올라갈 것 같으면 쏙 들어가야지,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주식하는 초보자들이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떨어질 때 나와야 되겠다, 올라갈 때 들어가야지. 근데 항상 그렇게 안 됩니다. 진짜 주식 고수들, 돈을 버는 사람들은 불황일 때도 조금씩 벌고요, 호황일 때 많이 버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투자자인 거지, 뭐 어떤 시기를 저울질하는 사람들은 하수다. 그래서 지금 뭐 대출 규제니 뭐 공급 물량이 막 늘어나니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심란하신 분들 많죠. 근데 항상 불황에도 돈 벌 기회는 있다는 거, 그리고 호황에도 돈 잃을 기회는 많다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 뭐 공부하고 배우고 좀 알아보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해야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불황이니까 지금은 피해 있겠습니다, 뭐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는데요, 지금부터 당분간은 뭐 전세를 살아야 된다는데요, 그런 얘기 2008년에도 했고요, 2010년에도 했고 2012년에도 했습니다. 맨날 그러다가 돈 못 벌었어요. 근데 결국에 돈 번 사람들은 이래나 저래나 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 벌거든요.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 DTI는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기존에도 설명을 많이 했었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정책이 나온 거지, 사실 이거는 뭐 은행에서 고민할 문제지 나랑은 큰 상관은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대출은 은행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 소득 수준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니까 이 방송을 듣고 나는 얼마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 마지막에 제가 말한 이걸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쏙 빠져나오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뭔가 규제가 들어가고 불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돈 벌 기회는 없는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지금 쏙 빠져나오면은 진짜 내가 돈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많이 고민해 보시고요. 진짜 부자들은 항상 불황에도 벌고 호황에도 법니다. 불황에 조금 벌고 호황에 많이 버는 것 뿐이죠. 항상 벌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유동적으로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거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기다리는 거는 하수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걸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일명 신 DTI 정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걸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